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제 사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전 동생 3명을 데리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요즘 소년 가장이라고 하죠. 제가 그 처지예요. 사실 전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아버지가 한 여자와 바람을 피셔서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저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죠. 하지만 원래 몸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지쳐 쓰러진 어머니의 입에 제가 죽을 넣어드리며 그렇게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마는 식당에서 쓰러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성년자인 저와 갓난배기 동생 3명, 그 넷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저와 동생들은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거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나 몸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집안에 어른은 한 명이 계셔야 하니까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간 거죠. 막내는 그때만 해도 너무나 어린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품앗이하듯이 겨우 키울 수 있었어요. 애기 티를 못 벗은 저도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끽해봐야 동사무소 가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쌀들을 얻어와 동생들 밥 해주거나 뒷집 할머니의 배려로 텃밭에서 토마토, 가지, 그리고 계란들을 가져와 볶음으로 반찬을 만드는 거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강제로 요리를 하다 보니 덩달아 요리 실력은 좋아졌지만 다 부질없었죠. 제 소원은 그거였어요. 빨리 어른 되어서 돈 벌고 싶다. 돈 번 다음에 우리 동생들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다 였지요. 저는 그 시골 동네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바로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없는 고아라는 이유, 그리고 할머니가 아파서 제대로 된 밥도 옷도 못 챙겨 입는 거지라는 이유였지요. 매일매일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중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학교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만 원 남짓한 돈을 아끼고 아껴 시장에서 고등어 자반이나 말린 가자미를 사와 동생들과 할머니에게 구워주는 것이었지요. 그 어린 제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달라고 말할 때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탔지 싶은데, 그때는 괜히 제가 말린 가자미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엄마 없는 고아로 볼 것 같고, 어린 나이에 뭐하는 짓이냐고 하며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그때부터 정말 살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저도 왕따 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은 날 왕따 시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엄마 아빠 없는 게 죄냐?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죄야? 그런 식으로 날 차별하면 니네도 언젠간 똑같이 차별당할 거야. 두고 봐,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저 스스로 주문을 외웠고 효과가 있었죠. 생선 사는 것도 뭐 부끄럽지 않게 사고 동사무소에서 쌀 같은 거 받아올 때도 당당하게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 나오는 거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대담해졌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지병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제게 큰 감정의 타격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멍했다는 것만 빼고요. 제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들의 교육과 학교 생활이었어요. 동생들만큼은 나처럼 왕따 안 당하고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골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와 동생들의 사정이 전부 소문이 난 상태였고, 동생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동네 애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놀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앞으로 떨어진 몇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상경했습니다. 먼 친척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작은 달동네 같은 곳에 있는 판잣집 비슷한 곳에 투룸으로 몸을 옮겼어요. 물론 할머니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저희 가족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텃밭 야채도 내어주시고 막내를 돌봐주신 아주머니도 천사 같으셨죠.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은 호시탐탐 어떻게든 저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졌죠. 어쨌든 수도권으로 상경한 뒤에 전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들 절대 부모 없다고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형이 돈 벌어서 니네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떳떳하게 살아. 알겠어? 너넨 그냥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알겠지? 라고 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자퇴를 했어요. 어차피 대학도 안 갈 거고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 버는 게 아니면 저에게 당장 급한 건 없었어요.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나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가다 일을 택했고 목숨 걸고 일을 했지요.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면 달에 못해도 200 후반은 받으니까 동생들 학비 내고 이제 당당하게 다니라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수중에 100 남는데 그거 저축하면 딱 알맞았어요. 나름 그런 식으로 행복하게 지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을 하냐마니 하면서 사람들 간의 마찰이 빚어졌고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가 집값이 싸고 내가 자리 잡은 곳인데 제발 없어지지 말아라 하면서 매일 두려움에 떨었죠. 3년만 버티어서 내가 3천만 원 모은 다음에 어디 월세 보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조금만 개발하는 속도를 늦춰줘라 했죠. 다행히도 개발 추진이 이런저런 문제로 느려졌고 저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노가다, 밤에는 야간 신문 배달을 하면서 20살이 되기 전에도 300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다행히 동생들은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해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형이 속을 썩이지 않고 잘 커주었지요. 제가 가난 때문에 서러웠고 차별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동생들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거의 3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 동생에게 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던 동생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머리가 온몸이 크게 다친 겁니다. 거의 일주일간 혼수 상태로 있었으니 말 다 한 거죠.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왔고 전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동생을 묻지마 폭행한 40대는 조현병에 걸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분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기엔 그분조차 기초생활수급자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어요. 수천만 원이 나오는 병원비에 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 형사처벌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서 내 동생 병원비 좀 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형사님께 부탁했지만 그분은 아예 돈도 없고 뭐 막장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은 감옥에 가는 대신에 정신병원으로 잡혀갔고 제 동생은 죄도 없이 병실에 누워 3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놈이 동생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순간 아래에 있던 건축자재에 동생 머리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차례의 수술이 끝 깨어난 동생은 이미 언어 능력이 상실이 크게 되어 거의 몇 년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언어 치료가 1시간에 거의 10만 원을 호가하고 보험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정말 하루하루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 그걸 대비하기 위해 근 2년간 3천만 원을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하면서 모았는데 그걸 다 동생이 병원비로 쓴 거예요.
한순간에 제 목표와 꿈이 무너졌고 다시 막막한 끝도 안 보이는 길을 걸어야 했던 거였죠. 그래도 동생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전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는 신문 배송, 하프타임으로 고깃집 서빙까지 하루에 딱 4시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을 안 하면 동생이 언어 치료비를 못 내고 동생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전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 못 갖다 길 때도 약으로 버티며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살면 사람이 죽겠다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도 이 심정으로 일을 하신 걸까? 이렇게 아픈데도 자식들 안 굶긴다는 신념으로 일을 나가신 걸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더 서글펐지요.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이 악물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국가 긴급지원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어요.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식을 듣고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참 감사했지요. 그렇게 전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던 그 찰나 골목에서 한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찝찝한 마음에 그 골목을 본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 남자 한 3-4명들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한 노인을 마구 패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 야! 니네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 무리한테 달려갔어요. 솔직히 전 같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제 갈 길 갔겠지만 제 동생도 묻지마 폭행으로 지금 굉장히 생사를 드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노가다도 하고 일하면서 다져진 근육이 있었기에 전처럼 제가 나약한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1대 다수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뭐야 닌? 뭐 어디 노가다꾼이냐? 페인트 묻은 저 바지 좀 봐. 저도 안 입겠다. 니야말로 몇 살인데 반말 찍찍이야. 뒤질래? 담배빵 맞고 싶냐? 진짜 처맞게 싫으면 갈 길 가라. 우리 지금 빡쳐서 이 노인네랑 끝판 볼 거니까. 하면서 발로 그 노인네를 지그시 밟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노인분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그 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손을 뻗어 그 발길질을 막고 말했어요. 니네 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거냐? 어디 학교냐?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딱 기다려.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자 그 학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 핸드폰을 패대기 치고 절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가만히 안 있었죠. 바로 발길질로 절 때린 그 아이의 복부를 걷어차고 상체 위에 올라타 마구 주먹질을 했습니다. 순간 불량배들이 당황했는지 아무도 절 못 말리다가 2명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제 양팔을 잡았어요. 한 명은 붙잡힌 제 발을 힘껏 자신이 주먹으로 내리쳤고 전 명치를 정통으로 맞아 숨도 못 쉴 정도로 꺽꺽 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면 노인분은 정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 같았기 때문에 전 안간힘을 썼어요. 이빨로 절 잡고 있던 애의 손가락을 물어뜯듯이 깨물었고 그 애들은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전 그때 재빠르게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제 핸드폰을 주워 112에 전화를 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상의를 푹 찢어 피를 흘리고 있던 노인분의 입을 닦아드리고 소리쳤죠. 니네들 뭐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건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살면 좀 좋니? 니네들 부모님들이 니네 이딴 짓 하라고 밥 먹여준 거야? 나 같으면 니네처럼 안 살아. 제발 이런 식으로 나쁜 짓 좀 하지 말아라. 니네가 이 할아버지 때리면 할아버지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친구, 가족, 자식, 손녀, 손자 모두 고통받는 거야. 알겠어? 하면서 소리쳤어요. 그 애들은 분을 못 참고 절 마구 때리기 시작했지만 전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쓰러진 할아버지 위에 몸을 얹히고 그 충격을 제가 고스란히 전부 안았습니다. 그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제 동생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도 점점 의식을 잃어갈 때쯤 경찰분들이 출동하셨고 그 학생들은 전부 체포되었어요. 알고 보니 걔네들 근처 고등학교를 자퇴한 고1 애들이었던 겁니다. 운동을 배워 체격이 좋았고 아예 동네 조폭들 협회에 발을 들이려고 했던 애들이었던 거였죠. 얼마나 겁도 없었겠어요. 걔네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노숙자나 노인들을 상대로 지갑에서 돈을 뺏거나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도 마침 한 할아버지 분께서 골목에 앉아 빵을 먹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가와 돈을 달라 협박했는데 할아버지 분께서는 호통을 치며 혼을 냈나 봐요. 예의도 없이 뭐한 짓이냐고, 학교 어디냐고 하면서요. 다혈질의 성격이 괴팍한 그 아이들은 그런 할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나 골목으로 끌고 가 지네들이 화를 푼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며 숨이 점점 끊길 때쯤 제가 그 현장을 발견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 다행히 부상이 크지 않아 근처 응급실에 들려 터진 입술을 꼬매고 허리 부상당한 부분에 주사를 맞고 파스를 처방받은 후 바로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은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4명한테 둘러싸여서 맞았는데 다음날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죠.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 괜히 내가 나선 걸까. 오늘 일당 10만원 날라가고 나만 괜히 손해네. 아우, 라고 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서 봤죠. 그래, 그래도 네가 좋은 일 한 거야. 솔직히 내 동생도 나 같은 청년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나저나 할아버지는 좀 괜찮아지셨으려나 걱정되네. 연세도 많으셔서 그놈들은 좀 따끔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아우 삭신이야 온몸이 부서지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날 하루는 정말 푹 자고 동생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서 모처럼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허리랑 다리 쪽이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냥 그 일주일은 쉬기로 마음을 먹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막내와 셋째를 데리고 복합 상가에 가서 옷도 사주고 필기구도 사주고 무한리필 집도 데려갔습니다. 막내는 형, 왜 형 얼굴에 멍들었어? 형 어디 아파? 내가 호해줄게. 아프지 마. 형 없으면 나 진짜 슬플 거란 말이야. 오래 살아야 하잖아. 하면서 제게 말을 건네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전 형 이거 잠깐 넘어져서 생긴 거야. 우리 막내 형 걱정할 줄도 알고 아주 다 컸네. 어우 기특해라. 형 걱정 말고 고기나 많이 드세요. 하면서 동생들을 안심시켰어요. 내심 마음 한켠에는 무한리필 집밖에 못 데려가서 미안한 감정이 올라왔지요. 그렇게 동생들을 배불리 먹이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 앞에 외제차 2대가 서 있는 겁니다. 뭐야,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대문을 막고 있어?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그 차량에서 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제게 묻는 겁니다. 혹시 김수창 군 되십니까? 네, 저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라고 하자 갑자기 제게 봉투를 건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열어본 순간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100만원짜리 수표 수십 장이 들어있었고 전 누구신데 이런 걸 저한테 주냐고 물어본 뒤 동생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제가 구해준 그 할아버지,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 회사의 비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노숙자가 아니라 그 근처 대형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셨던 거고 원래 굉장히 검소하고 투박한 차림을 하고 다니셨기에 사람들이 직업 없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로 인식한 거였어요. 할아버진 지금 대형병원 VIP 룸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구해준 그 청년을 꼭 찾아서 보답을 해주라고 하면서 비서분들께 부탁을 한 거고 비서분들은 형사님께
제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물어 얻은 뒤 저희 집을 찾아온 거죠. 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돈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신념대로 행동한 거니까 저한테 뭐 보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한 뒤 그분들을 보냈어요. 전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들 챙겨야 한다고 하며 후다닥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 이거 꿈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 받아서 동생 병원비로 쓸까 싶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다음날 다시 일을 하러 나갔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런 삶에 다시 적응해 나갈 무렵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외제차가 또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설마 뭐야? 또 찾아온 거야? 하던 그 찰나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전과 달리 멀끔한 양복을 입고 정말 회장님 같은 포스를 풍기며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청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전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를 얼른 집 안으로 모셔왔어요. 냉골 같은 집에 보일러를 튼 뒤 할아버지께 말했죠. 괜찮으세요? 저번에 비서분들 통해서 저한테 보상금 드리려고 한 거 다 알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자 할아버진 제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마음이니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네 같은 청년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 사회가 정화가 된다 하면서요. 전 얼떨떨했어요. 그렇게 전 그 봉투를 마지못해 챙긴 뒤에 할아버지께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부모님과 이 집에 대해 묻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딨냐고 하길래 전 부모님 안 계시고 소년가장으로 동생 3명 데리고 있다고 했죠. 동생 1명은 할아버지처럼 묻지마 폭행을 당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둘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아버지께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바르고 정의로운 사내가 되었냐고 하면서요. 연신 제 얼굴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셨고 자기도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청년 같은 삶을 보며 마음을 다시 다잡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야말로 좀 쑥스러웠죠. 그렇게 차를 마신 뒤 할아버지는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너무나 놀랄만한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동생 앞으로 되어 있던 병원비를 한 분이 다 내어주셨고 게다가 앞으로 언어치료도 부담 없이 받으라고 하면서 미리 결제까지 싹 해놓으신 겁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부동산 관계자와 할아버지 비서분이 제게 찾아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재개발 지역에서 살지 말고 수도권 좋은 지역이 빌라 30평짜리로 집을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니 할아버지께서 비서를 통해 부동산 업자와 미리 말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곳이 지금 사는 곳보다 학군도 더 좋고 살기 좋았거든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호의를 받아도 되나 싶었고 정말 이때까지 살아있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 사는 절 안타깝게 보고 자기네 회사 쪽에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꿈만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준 절 정말 귀한 은인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게 베푸신 거였어요. 전 할아버지 덕에 주거 불안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동생이 병원비도 해결되어 정말 마음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전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죠.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염치 없이 주신 선물들 다 받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받은 만큼 회장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성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게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고 회장님 또한 오히려 이 정도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며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함을 표했네요. 다행히 동생은 회장님이 전폭적인 지지 아래 최고급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비용 걱정 없이 언어 치료도 매일 받을 수 있게 되어 9살 수준이었던 언어 능력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의 언어 소통에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다행히 동생은 빠르게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고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언어치료센터에 가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갔고요. 동생 2명은 회장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이제 맛있는 것도 자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군도 좋은 곳으로 학교를 옮겨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또한 불안정한 고깃집 막노동 일을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이었고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었으니 제겐 너무 감사한 거였죠. 검정고시 출신인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 계시는 그 누구보다 회사에 헌신해서 온몸을 바쳐 일했고 이젠 정말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거기서 적응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겹게 소년가장으로 살아오며 서러움도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제 소신을 지키며 떳떳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싶었고 그동안의 상처가 전부 씻겨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전 주말마다 봉사를 하면서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네요.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학사학위도 따고 승진을 위해 여러 자격증도 따면서 누구보다 삶에 진심이고 충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흉흉한 사건만 나오는 요즘 저 같은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 마음 따뜻한 일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리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다면 정말 나도 언젠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소년가장으로 10대 때부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숨이 턱 끝까지 올라와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이젠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가고 그 시절도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버티다 보면 해 뜰 날이 온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동생들도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행복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